수술실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마침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녹아내렸다.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돌아오자 차유진은 수술용 마스크를 벗었다. 마스크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레지던트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말했다. 차유진, 명진대학병원 흉부외과의 에이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신의 손이라 불렸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외과적 기술.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환자들은 그녀를 신뢰하게 했다. 모두들 수고했어. 환자 바이탈 잘 체크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그녀는 짧게 지시하고는 수술실을 나섰다. 탕비실에서 땀에 젖은 수술복을 벗으며 그녀의 어깨가 작게 처졌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심한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4살, 이혼한 지 1년. 그녀의 삶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 병원과 환자들 뿐이었다. 한때 그녀에게도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같은 병원 신경외과의 스타 의사였던 박서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의사 부부였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그녀의 헌신을 집어삼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두 사람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갈라섰다. 그 후로 차유진은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수술실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텅 빈 병원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익숙한 이 고독감.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낡은 국산차에 시동을 걸었다. 밖에는 예고도 없이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흐릿한 도시의 불빛은 어지럽게 번져나갔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처럼. 그녀는 항상 다니던 지름길로 차를 몰았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공원 옆에 한적하고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이 시간이면 오가는 차도 거의 없어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운전하기에 좋았다. 그녀가 가파른 커브를 도는 순간이었다. 끼끼. 그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헤드라이트 불빛 앞으로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졌는지 거대한 가로수를 들이받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부서진 엔진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차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뺑소니 사고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119에 신고부터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유진은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떤 수술실에서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차를 길가에 세우고 늘 체에 구비해두던 응급 의료 키트를 챙겨들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운전석은 완전히 짓눌려 운전자는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조수석으로 달려갔다. 한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가슴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가쁜 숨.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성, 기흉 텐션, 이누모토락스. 그녀의 머릿속에 진단명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폐가 손상되어 공기가 흉강으로 새어들어가 심장과 반대쪽 폐를 압박하는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였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병원 밖에서 그것도 이런 악천후 속에서 응급시술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환자의 생과 살을 가를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정신 차려요. 제 말 들려요. 그녀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의료키트에서 굵은 주사 바늘과 알코올 솜을 꺼냈다. 수술실에서는 강철처럼 단단했던 그녀의 손이 차가운 빗물 때문에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남자의 셔츠를 찢어 가슴을 드러냈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했다. 쇄골 아래 두 번째 늑간.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알코올 솜으로 시술 부위를 빠르게 소독했다.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망설임 없이 주사 바늘을 남자의 가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비스윅. 그녀의 귀에 흉강 안에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기적이 일어났다. 바늘을 꽂은 채 가만히 있자 남자의 가슴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그르렁거리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녀가 남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그의 목에 손수건을 감아 지혈하고 있을 때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시술을 시작하기 직전 그녀가 이미 신고를 해둔 터였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가슴에 꽂힌 주사 바늘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을 보자마자 환자의 상태와 자신이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해 전문적이고 간결하게 보고했다. 긴장성 기흉 환자입니다. 응급으로 니들 감압술 시행했어요.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수액 라인 빨리 잡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삽관 준비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침착함과 놀라운 실력에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구급차에 싣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온몸은 비에 젖어 춥고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명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애써 축소했다. 어떤 의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구급차가 붉고 푸른 경광등을 번쩍이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누구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하룻밤의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명진대학병원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며칠 전 밤 대형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 안에 드는 태하태하그룹의 권희준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병원 VIP 병동 전체는 그의 경호원들에 의해 철통같이 통제되었고 병원장은 매일 아침 그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직접 병실을 찾았다. 차유진은 그 모든 소란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애써 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일상은 다시 수술과 회진, 그리고 끝없는 논문 작업으로 채워졌다. 병원 내에 떠도는 VIP 환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자신이 빗속에서 구해낸 남자가 그 VIP 환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병원 내의 정치나 가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잊으려 했던 그 남자는 그녀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VIP 병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권희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그날 밤을 회상했다. 사고 직후에 끔찍한 고통 쏟아지는 비,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한 줄기 빛.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공포나 망설임 없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단호하고 침착하게 움직이던 한 여인의 모습을. 그분을 찾았나? 권희준이 곁에 서 있던 비서최 실장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힘과 권위는 여전했다. 네, 회장님. 찾았습니다. 최 실장이 공손하게 보고했다. 그분은 바로 이 병원의 흉부외과 소속 차유진 교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차유진 교수는
이 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박서준 교수의 전 부인입니다. 권희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박서준.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몇 번이고 자신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야망에 가득 찬 의사. 그는 자신을 구해준 여의사와 그 야심가 의사 사이에 대조적인 관계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를 만나고 싶군. 환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용히 자리를 마련해주게. 최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차유진은 신경외과와의 합동 컨퍼런스를 막 끝내고 나오는 길에 최 실장과 마주쳤다. 차유진 교수님,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태아그룹 권희준 회장. 그가 바로 그날 밤의 환자였다니. 그녀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귀찮은 감정이 밀려왔다. 부유한 환자들이 감사 인사를 핑계로 의사의 시간을 뺏는 일은 흔했다. 회진 시간이라 바쁩니다. 감사 인사는 마음만 받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최 실장은 끈질겼다. 잠깐이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아니면 안 될 중요한 용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태도에 유진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VIP 병동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병실은 병실이라기보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권희준은 실크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병약한 환자의 기색 대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을 눈짓으로 내보내고 방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앉으시죠, 차유진 선생. 유진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그날 밤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구급대원들에게 들었소. 선생의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난 현장에서 즉사했을 거라고.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복 중이시라니 다행이군요. 유진의 대답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담했다. 그녀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나 아첨 대신 오직 무관심과 약간의 귀찮음만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그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권희준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차 선생,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소.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회사와 가족 내부에 자신을 노리는 적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 내겐 아내가 필요하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차유진 선생, 나와 결혼해 주시오. 순간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머리를 다쳐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혹은 아주 질 나쁜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결혼이요? 권희준 회장님. 혹시 처방받으신 약이 너무 독한 건 아닙니까? 그녀는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저는 이혼한 여자입니다. 결혼 따위에는 이제 신물이 나요. 하물며 이런 식의 비즈니스 거래는 더더욱 사양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남자의 헛소리를 들어줄 시간이 없었다. 감사 인사는 잘 받았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제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맺고 뒤돌아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VIP 병동을 빠져나온 유진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 남자의 당돌함과 오만함에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그것을 권력에 취한 남자의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신경외과 병동 앞을 지날 때였다. 그녀의 전남편 박서준이 병원장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오며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야망과 출세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얼굴. 그를 보자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권희준의 그 황당무계한 제안이 단순히 미친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그녀의 삶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불쾌한 예감을 떨쳐내려놓은 듯 고개를 흔들며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다. 그러나 한 번 던져진 돌은 이미 그녀의 고요했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권희준은 거절에 익숙한 남자가 아니었다. 차유진의 단호한 거절은 그의 오기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 대한 그의 흥미와 결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대신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그녀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며칠 뒤 흉부외과 의국에 사람 키만한 거대한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최고급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그 화려한 꽃바구니에는 심플한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차유진 교수님의 프로페셔널리즘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누구의 선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의국은 순식간에 동료들의 부러움과 시기 어린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고 차유진은 그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난처함에 얼굴을 굳힌 채 꽃바구니를 의국 공용 공간에 놓아두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병원 홈페이지에는 태아그룹이 흉부외과 연구기금으로 거액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부의 명분은 차유진 교수의 헌신적인 의술에 감명받아였다. 그녀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 기부는 그녀가 거절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교묘한 족쇄였다. 병원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칭찬했지만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권희준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수술 스케줄에는 최고의 어시스턴트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었고 병원 행정부는 그녀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려 애썼다. 이 모든 것이 권희준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병원 측의 노골적인 아부라는 것을 유진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이 원치 않는 친절과 관심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불쾌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전남편 신경외과 과장 박서준이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과 결혼했을 당시 일밖에 모르던 재미없고 따분한 여자였던 차유진이 감히 태하그룹 권희준 회장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심과 함께 기회주의적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유진을 마주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된 염려와 오만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 씨, 들었어. 권희준 회장 말이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쪽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괜히 상처만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마치 그녀를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 속에는 정보를 캐내려는 의도와 그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유진은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나 잘해.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박서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지금 추진하는 뇌과학연구센터 프로젝트가 있는데 태아그룹의 투자가 절실하거든. 당신이 권 회장에게 내 얘기 좀 잘 해줄 수 없을까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의 뻔뻔함에 유진은 기가 막혔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남자.
그녀와의 결혼 생활마저도 자신의 경력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던 남자. 역겹다 정말. 유진이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그런 부탁을 해. 다신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그녀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박서준과의 대화는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그리고 권희준 같은 권력자에게서 더욱 멀어져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한편 태아그룹 본사, 부회장실의 주인인 권성우는 자신의 조카 권희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권성우는 권희준의 유일한 혈육인 삼촌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자리를 가장 탐내는 적이기도 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고 이번 교통사고 역시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보고서에는 사고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권희준이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차유진이라는 이혼한 여의사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성우는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였다. 그는 차유진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보았다. 조카의 잠재적인 아내, 그것은 그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싹을 잘라야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힘을 이용해 선제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영향력은 재계를 넘어 의료계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다. 그는 즉시 명진대학병원 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과거 자신의 도움으로 병원장 자리에 오른 그는 권성훈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권성훈은 차유진 교수의 최근 유명세가 병원에 불필요한 구설을 몰고 올 수 있다며 그녀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병원 전체에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교묘하게 암시했다. 압박을 받은 병원장은 즉시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차 교수, 요즘 구설이 많더군. 매사에 각별히 조심하고 특히 VIP 환자들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도록 하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유진이 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고위험군 노인 환자의 심장 수술에 제동이 걸렸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갑자기 수술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병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수술이 미뤄지면서 그녀의 판단력과 실력에 대한 의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경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병원장실을 나온 유진의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괴짜 재벌 회장의 황당한 청혼 문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이자 성역이었던 의사로서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연구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요. KYJ 권이준이었다. 유진은 액정 화면에 뜬 그 짧은 문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그 남자가 이제 곧 닥쳐올 폭풍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권희준의 문자 메시지는 차유진의 마음에 던져진 마지막 돌멩이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꺼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존심과 과거의 상처는 그를 무시하고 혼자 싸우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경력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정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논쟁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싸움의 일부였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녀를 겨냥한 의료 과실 의혹은 병원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병원장 직속으로 편파적인 내부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장은 병원장에게 충성하는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전 남편 박서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자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교묘하게 그녀에 대한 의혹을 부풀렸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희열감이 숨겨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껄끄러운 미소만 지을 뿐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던 후배 의사들마저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순식간에 병원 내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수술실만이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 성역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고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보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과 비장한 결심을 안고 마침내 권희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VIP 병동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오시오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권희준은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유진은 차갑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다. 이야기 좀 하죠, 권희준 회장님.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연기된 수술 내부조사 위원회 병원장의 압박,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더 정확히는 당신의 적들 때문이겠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거래이자 협상이었다. 권희준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보시오. 첫째, 이건 파트너십이자 비즈니스 거래일 뿐입니다.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둘째,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사생활을 분리할 겁니다. 셋째, 이 결혼은 정해진 기간만 유지됩니다. 당신의 적들이 처리되고 제 오명이 씻겨지면 우리는 조용히 이혼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장식용 아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외과 의사로서 제 일을 할 겁니다. 당신은 제 직업적 자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조건 제시에 권희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이런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라 강인한 파트너를 원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싸움에 온 걸 환영하오, 차 선생. 아니, 이제는 권 여사라고 불러야 하나. 그렇게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권희준은 자신의 법무팀과 홍보팀에 전화 한 통을 걸었다.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태아그룹 홍보실은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권희준 회장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차유진 교수의 의술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그녀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수술이 연기된 노인 환자가 사실은 권 회장 집안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며 태아그룹 측에서는 반드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차유진 교수가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고 병원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성명서는 병원을 완벽한 궁지로 몰아넣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태아그룹 회장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유진을 옥죄던 내부 조사는 소리 소문 없이 중단되었고 연기되었던 수술도 즉시 재개되었다. 유진은 그의 힘 덕분에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결국 그의 힘에 의지해야만 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 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제는 적대적인 협상가가 아닌 비밀을 공유하는 동맹으로서였다. 권희준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숙부 권성훈의 야망과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유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병원 내의 복잡한 권력 구도와 정치 지형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장의 약점, 그리고 자신의 전남편인 박서준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손이든 잡을 조종하기 쉬운 야심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권희준이 결코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내부 정보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기 시작했다. 황당한 청혼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서로의 능력과 강인함에 대한 존중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아직은 깨지기 쉬운 신뢰일지라도 차유진과 권희준의 동맹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날카로운 방역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세계에 고립된 개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었고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결합했다. 그들의 작전 본부는 여전히 명진대학병원 VIP 병동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낮에는 권희준이 재활 치료를 받는 평범한 병실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태아그룹의 미래와 한 외과의사의 명예가 걸린 치열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권희준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숙부인 권성훈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의 충실한 비서 최 실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권성훈이 세운 유령 회사들과 그의 비밀 계좌들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권성훈은 늙은 여우처럼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뭔가 부족해.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권희준은 서류 더미 위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조용히 의료 기록을 검토하던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찾은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한 그 결정적인 한 방. 그녀는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권희준이 사고 직후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의 응급수술 기록과 영상 자료가 떠 있었다. 이상해요. 당신의 초기 수술 기록입니다. 당시 응급수술을 집도한 건 제 전남편 박서준 과장이었어요. 그녀는 영상을 확대하며 설명했다. 여기 복부 CT 영상이에요. 비장 근처에 아주 미세한 혈종이 보입니다. 경험 많은 외과의사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출혈의 징후죠. 하지만 박서준 과장은 이걸 경미한 타박상으로 결론 내리고 수술을 종결했어요. 만약 그날 밤 제가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마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을 겁니다. 아주 조용하고 완벽한 사고로 위장된 죽음이었겠죠. 권희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숙부 권성훈은 단순히 사고를 위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병원 내부에 자신의 하수인을 심어두고 사고에서 살아남더라도 확실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이중의 덫을 놓았던 것이다. 유진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박서준이 야망을 위해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살인에 가담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의사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전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이 남았다. 증거가 필요해. 박서준이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권성훈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권희준이 이를 갈며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해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사 가운을 다시 입었다. 병원이야말로 그녀의 전쟁터였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당시 박서준의 응급수술에 제1 어시스턴트로 참여했던 한 젊은 레지던트를 찾아냈다. 그는 실력은 있지만 융통성이 없어 선배들에게 미움을 받던 정의감 강한 의사였다. 유진은
병원 옥상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를 만났다. 처음에 그는 입을 열기를 두려워했다. 박서준 과장의 권력과 병원 내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의사야.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진실을 외면하는 건 살인에 동조하는 것과 같아. 당신의 양심에 묻고 싶어. 그날 밤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나.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레지던트는 오랫동안 고민하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분명히 출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박서준 과장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둘러 수술을 끝내버렸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수술 직후 박서준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처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했다.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간호사 중 한 명에게 비밀리에 부탁하여 박서준의 최근 재정 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서준은 최근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는데 권희준의 수술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그 모든 빚을 현금으로 한 번에 청산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돈의 출처를 밝히는 일뿐이었다. 그 임무는 권희준의 몫이었다. 그는 최 실장을 통해 박서준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을 추적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되었지만 마침내 그 끝은 권성훈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 중 하나로 이어졌다.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 완성되었다. 재계의 음모와 의료계의 비리가 하나의 거대한 악의 고리로 연결된 것이다. 유진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권희준에게 건넸다. 그들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이제 완벽한 신뢰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권희준은 증거를 손에 쥔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사냥할 시간이었다. 그는 곧 열릴 태아그룹 이사회에서 숙부인 권성훈이 자신에 대한 회장직 해임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처형대가 될 터였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어. 권희준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군. 그리고 당신은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관객이자 주인공이 될 거요. 이사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병원과 태아그룹 본사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모두가 거대한 변화를 예감했지만 그 누구도 곧 닥쳐 올 폭풍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유진과 이준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차가운 결의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전의 날 태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이사진들은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침묵 속에는 각자의 계산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권성훈 부회장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함과 여유가 넘실거렸다. 그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확신했다. 같은 시각 명진대학병원 대강당. 박서준은 수많은 군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뇌신경 치료 기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이것은 권성훈이 그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안겨준 달콤한 선물이었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고 권성훈은 위선적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조카인 권희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가 최근 겪은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권희준이 의료과실 의혹이 있는 여의사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차유진의 존재를 자신의 조카를 몰아낼 명분으로 삼았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권희준 회장의 회장직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의 편에 서기로 약속한 이사들이 지지 발언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꽝!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의 권희준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차갑고 단단한 표정의 차유진이 함께였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사자처럼 당당했고 그의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제가 좀 늦었군요, 숙부님. 제 해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권희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권성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권희준은 유진과 함께 성큼성큼 회의실 안으로 걸어들어와 권성훈의 맞은편에 섰다. 숙부님께서 제 건강과 판단력을 심히 걱정하시는 것 같으니 오늘 제가 그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드리지요. 그는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날 밤 박서준의 수술에 참여했던 젊은 레지던트의 증언 영상이었다. 그는 박서준이 어떻게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둘러 수술을 끝냈는지, 그리고 수술 직후 누구와 통화하며 처리했다고 말했는지를 똑똑히 증언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성훈은 말도 안 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권희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박서준의 도박빚 내역과 그 빚이 권성훈의 유령 회사를 통해 흘러들어온 자금으로 단번에 청산된 금융거래 기록이 떴다. 숙부님, 제 전담 의사에게 거액의 뒷돈을 대주면서까지 제 건강을 챙겨주시다니 정말 감동적이군요. 권희준이 비꼬듯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날의 복부 CT 영상이었다. 권희준은 마이크를 유진에게 넘겼다. 유진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목소리로 영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비장 근처에 보이는 이 작은 음영이 바로 내부 출혈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시 환자는 지속적인 혈압 저하와 쇼크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외과 의사라도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 출혈 부위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쳤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고의적인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병원 기자회견장. 성공에 도취해 있던 박서준의 귀에 그의 기자회견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사회 현장의 모든 상황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된 것이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이사회 회의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권성훈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건 모하미아 내놈이 날 제거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권성훈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권성훈은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찼다. 그의 탐욕스러운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병원의 박서준 역시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치욕을 겪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자 권희준은 다시 이사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그룹의 리더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태아그룹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왕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 모든 환호와 박수 속에서 권희준의 시선은 오직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함께 역경을 헤쳐온 동지애, 서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따뜻한 신뢰.
그들의 계약으로 시작된 동맹은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승리로 그 첫 번째 막을 내렸다. 태아그룹 이사회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다. 권성훈과 박서준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권희준 회장의 리더십 아래 태아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명진대학병원 역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했으며, 차유진 교수의 이름은 의사로서의 윤리와 명예를 지켜낸 영웅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차유진과 권희준의 계약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그들의 계약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이제 그들은 조용히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하고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때 작전본부이자 병실이었던 권희준의 저택은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운 집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음식은 최고급이었지만 두 사람은 음식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권희준이었다. 유진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더 이상 차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와 그녀 앞에 놓았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의 서명란에는 이미 권희준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약속은 지켜야지. 당신은 이제 자유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게 둬. 그의 행동은 약속을 지키려는 신사적인 태도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떠보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가두는 대신 그녀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었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이 비어있는 서명란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그것은 그녀가 이혼 후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권희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파고들었다. 만약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한다면 그건 내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될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이 한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깨달았소. 나는 더 이상 계약이나 동맹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오. 내 인생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정직함,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어. 이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오, 유진 씨. 그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냉소, 그리고 상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결혼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상처뿐인 관계로부터의 자유였다는 것을.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맑은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명확했다. 권희준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번졌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들의 새로운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며칠 뒤 권희준은 예고도 없이 명진대학병원 흉부외과 의국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준비했다는 따뜻한 점심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는 수많은 동료 의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진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여보. 그 다정한 한마디와 모습은 병원 내의 모든 가십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모두가 그들의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사고가 있었던 한적하고 구불구불한 그 길을 다시 찾았다. 이제 그 길은 더 이상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된 기적의 장소였다. 그날 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글쎄요, 아마 다른 의사가 당신을 구했겠죠. 유진이 짓궂게 대답했다.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었을 거야. 반드시 당신이어야만 했어.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해준 사랑. 예기치 않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운명 같은 사랑.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진짜 결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